네, 안녕하십니까. 자, 경제학 지난 시간에 환율 조금 남은 거 마저 하고 국제수지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64쪽에 보면은 실질환율이가 나오는데, 이 실질환율은 뭐냐? 일단 뭐 시험에서는 주로 계산에 대해서 나오는데, 실질환율이란 지금까지 배웠던 명목환율 있죠? 외환시장의 수급균형에서 결정되는 명목환율 곱하기 미국제 가격 나누기 한국제 가격입니다. 실질환율 계산하려면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변화율로 놓으면 이렇게 바뀌죠. 이 몇 프로 변했다, 몇 프로 변했다, 이거 몇 프로 변했다, 이거 몇 프로 변하지 이렇게 물어보면 변화율로 놓으면 실질환율의 변화율은 명목환율의 변화율 곱하기, 여기 이제 곱하기는 플러스로 바뀌죠. 미국 물가 변화율 나누기는 또 빼기로 바뀌죠. 한국 물가 변화율 이렇게 변화율로 넣으면 요 공식에 내가 실질환율의 변화율을 계산하시고 그냥 얼마다 실질환율이 얼마냐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에서는 뭐 이런 내용이고요. 그럼 실질환율을 왜 배우는가? 우리가 명목환율만 배우면 되지. 실질환율을 왜 배우는가 하면은 현실의 수출입상들은 실질환율을 상당히 이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실질환율 요금이 올라가야 수출이 잘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다시피 명목환율이 1대 1,000원에서 2,000원 올라가도 이거 불변이라도 명목환율이 올라가면 실질환율 올라가요. 같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수출이 늘어나는 겁니다. 이건 지난 시간에 한 거고요. 근데 명목환율은 1대 1,000원 그대로예요. 그대로인데 우리나라 물가도 그대로고요. 미국 사정에서 미국 저 나라 물가가 올라가요. 그럼 우리 수출이 늘어난다 하죠. 미국 물가가 비싸지니까 우리는 가격 그대로니까 우리가 수출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올라가면은 요거 불변이더라도 여기 올라가면 실질환율은 올라가요. 실질환율. 그러면 수출이 늘어나죠. 그 다음에 이거 그대로고요. 미국 물가 그대로인데 한국 사정에서 한국의 물가가 싸집니다. 그럼 우리 수출이 늘어나죠. 우리가 싸졌으니까 수출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요거 내려가면 요거는 올라가잖아요. 요거는 그대로 하더라도 요거 올라가죠. 그래서 수출이 늘어나는 겁니다. 이게 복합적으로 명목환율에 의해서만 우리가 수출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 미국제 가격 변화나 한국제 가격 변화에 의해서도 수출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걸 종합적으로 보는 환율이 실질환율입니다. 그 의의는 뭐 실질환율의 의의는 뭐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환율에 대해서 끝이 났고 절을 넘겨서 국제수지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국제수지는 이제 일단 항목을 공부하셔야 돼요. 이거 항목을 공부할 때는 어떤 거래가 어느 수지에 적히는지 항목 반드시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숫자를 막 적혀있죠. 계산 문제하고 반드시 이렇게 같이 복합적으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국제수지 표 항목과 계산 대해서 알아봅시다. 국제수지 항목과 계산 문제. 이제 책에는 쭉 이렇게 되어 있는데 크게 이제 칠판에는 좀 보기 좋게 하면은 국제수지표는 크게 경상수지와 자본금융계정으로 나눠집니다. 크게 두 가지 항목. 경상수지와 자본금융계정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 다음에 경상수지 안에는 다시 네 가지. 상품수지. 자, 수지는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비스수지. 그 다음에 본원소득수지. 그 다음에 이전소득수지. 이 4개로 구성됩니다. 자, 경상수지 안에 다시 4가지. 상품, 서비스, 본원소득, 이전소득수지. 이렇게. 그 다음 자본금융이 그대로 2개입니다. 자본수지와 금융계정입니다. 금융계정의 내용이 많습니다. 금융계정 이렇게 4개, 2개 이렇게. 자,
그러면 어떤 거래가 어디에 적힌지 다 알아야 됩니다. 일단 이제 수지니까 달러를 벌어온다, 달러를 미국에 지불한다, 수지. 이걸 가감시켜 가지고 수가 많으면 플러스, 흑자. 지가 많다, 지불이 많다. 이게 많으면 마이너스, 적자. 이렇게 표시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상품 수지, 말 그대로입니다. 온갖 상품의 수출입 거래가 일어나면 여기 적힙니다. 경상수지 중에도 여기 핵심입니다. 제일 위에 상품 수지가 핵심이죠. 각종 상품의 수출입 거래가 일어날 때 미국하고 우리하고 수출입 거래가 되면 수출하면 돈을 벌어올 거고 수입하면 돈을 지불할 거고 이걸 이제 가감시킨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계산합니다. 이거 우리 책에 보니까 전체 30원의 흑자를 냈다 돼 있죠. 우리가 수출을 많이 했다는 뜻입니다. 30원의 흑자. 그럼 서비스는 이제 서비스 거래입니다. 미국하고 우리하고 서비스 거래인데 대표적인 서비스 거래가 운임료, 자, 운임료 거래. 미국하고 우리하고 운송료 거래. 그 다음에 보험료 거래. 보험료 거래. 그 다음에 전화료, 통신료, 전화료 거래. 통신료 거래. 그 다음에 관광 수입, 관광 지출. 관광도 서비스잖아요. 우리가 미국에 가서 관광해서 돈 쓰고 미국인이 한국에 들어와서 돈 쓰고 관광 수지. 그 다음에 로얄티, 특허권 사용료죠. 사용료가 서비스 아닙니까? 특허권 사용료, 수지, 특허권, 로얄티. 그 다음에 의료시술비, 의료비. 한국인이 미국 가서 의료시술 받는다든지 미국인이 한국에서 성형수술 받는다든지 이제 의료비 왔다 갔다, 의료비. 그 다음에 교육비. 교육은 이제 유학, 어학연수 관련 모든 것이 하여튼 교육을 하기 위해서, 교육을 받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고 돈이 왔다 갔다. 생활자금까지, 학자금뿐만 아니라 생활자금까지 전부 답니다. 교육비 등 이거 외에도 더 있으면 대표적인 이런 명목으로 돈이 미국하고 거래됐다면 여기다 적힙니다. 자, 그럼 우리 서비스 수지는 미국하고 우리 이제 1년 동안에 20원의 흑자 냈네요. 자, 그 다음 보는 소득 중에 말 그대로 소득. 항상 미국하고 거래가 되는 겁니다. 임금이 거래됐다. 임금이 거래됐다. 아니 우리나라 탤런트가 영화배우가 미국 영화에 헐리우드 영화에 출연해가 영화 출연료를 받아왔다 이런 거. 우리나라 노동자가 미국에 가서 일하고 임금 벌어왔다.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자, 그 다음에 지대, 임대료, 그 다음에 이윤, 배당금, 주식, 배당금, 요거 우리 소위 말하는 임금, 이자, 지대, 이윤 요거 소득 아닙니까? 핵심 소득. 요게 미국하고 우리가 왔다 갔다. 그러면 여기 다 적힙니다. 자, 요놈은 우리 책에 보니까 20의 적자를 냈죠. 자, 20의 적자를 냈다. 자, 이전은 이전이란 말은 공짜잖아요. 그 국가 간, 민간 간 무상 원조 정리가 되면, 자, 국가가 하더라도, 민간 단체가 하더라도 무상 원조 정리는 전부 이깁니다. 그죠? 우리는 원조 받는 나라는 아니죠, 이제. 원조 주로 해주는 나라죠. 그러니까 거의 적자일 겁니다, 요새는. 그래서 이전 소득 수율이 10원에 적자 냈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 이제 우리 경상수지가 얼마냐 하면 이거 4개 골라가지고 가감하면 돼요. 이거 다 4개 골라가지고 이거 이제 가감하면 우리는 경상수지가 나옵니다. 그럼 이거 이제 날라가고 이거 이제 계산하면은 20원의 흑자를 냈어요. 경상수지는 20원의 흑자. 자, 그럼 여기서 잠깐 자본금융계정인데요. 이거 내용 안 보고요. 장부상으로 자본금융계정이 얼마냐 이렇게. 자, 이게 이제 계산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자본금융계정은 내용도 아예 안 봤어요. 안 보고. 그럼 이런 경우에 우리가 자본금융계정은 얼마지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럼 장부상으로는 국제수지표는 항상 대차 균형을 만듭니다. 우리 대차로 안 하고 이제 가감회가 수지로 나가니까 항상
전체가 0이 되게 만들어야 돼요. 0이. 장부상으로는 반드시 균형을 만드니까 여기서는 전체가 0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래 놓고 경상수지는 확실히 20의 흑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본금융계정이 얼마냐 이러면요, 장부상으로 이렇게 이제 아무 언급 없이 물어보면 무조건 0이 되도록 만듭니다. 장부상 균형을 만듭니다. 장부상으로는 무조건 국채수지를 균형을 만들게 되어 있어요. 실질적 국채수지는 균형이 아닙니다. 아닌데 장부상으로는 국채수지표 이게 차변 대변으로 해가 대차 대표 형태로 이렇게 적기 때문에 항상 대차 균형을 만듭니다. 우리는 이제 요 플러스 가감하기 때문에 0을 만든다는 거죠. 그럼 여기에 이게 20이면 자본금융계정은 무조건 마이너스 20입니다. 이렇게. 여기가 마이너스 20이면 이거는 무조건 플러스 20입니다. 장부상 무조건 균형을 만든다는 것을 알아두세요. 자, 여기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실질적 국채수익이 얼마인가 또 알아보는 방법이 있어요. 장부상으로 말하고 있어요. 이게 20이면 무조건 마이너스 20이에요. 자본금융계정은 마이너스 20 이렇게. 제로를 만드시 항상. 자, 그러면 이제 자본금융계정 내용을 한번 봅시다. 그럼 자본수지에 적히는 거는 특이한 것들, 이거 크게 이제 비중이 안 되는데, 그래도 이제 특이한 것들 5개 적힙니다. 해외 이주비가 여기 적혀요. 해외 이주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미국에 이민 간다든지, 미국인이 한국에 이민 들어온다든지, 그러면 갖고 들어온 돈, 나가는 돈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여기 적는다. 그 다음에, 부동산을 사고 팔면 여기 적힙니다. 부동산을 사고 파는 게 여기 안 적힙니다. 자, 미국인이 한국에 와서 아파트를 샀다. 우리나라 국민이 뉴욕에 땅을 샀다. 이런 거 있죠. 건물을 샀다. 이런 거는 여기 적힌다. 부동산 거래는 여기 적힙니다. 토지나 건물을 사고 팔았다. 국제간에. 그래서 여기 적힙니다. 그 다음에 천연자원을 사고 팔면 여기 적힙니다. 천연자원을 미국하고 우리하고 사고 팔았다. 천연자원을 거래했다. 여기 적히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특허 사용료를 내면은 특허권이나 저작권에 대한 사용료는 로열티죠. 그러면 서비스 아닙니까? 근데 우리 로열티 주지 말고 그 특허를 그냥 돈 주고 사자 그냥. 예? 저작권을 돈 주고 팔자. 이게 이제 특허권이나 상품권을 사고 팔 때 여기 적힙니다. 자, 특허권 거래나 상품권 거래. 자, 요 5가지 해야 하는 거예요. 해외 이주비, 토지 건물 거래, 천연자원 거래, 특허권이나 상품권을 거래하면 여기 적힙니다. 근데 이거는 뭐 크게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특이하지만 금액은 얼마 안 되고, 요거 이제 30원에 흑자냈죠. 30원에 흑자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금융계정, 여기 이제 또 자본금융계정에 요 금융계정이 핵심입니다. 여러분. 금융계정, 우리 경상수지는 상품수지가 핵심이고요. 그럼 자본금융계정이 아니고 금융계정이 핵심입니다. 이거는 국제 투자자금입니다. 투자원금. 투자가 될 때 투자원금이 들어가고 나가는 게 적힙니다. 국제 투자자금이 여기 적힌다. 원금. 투자원금만 적히고요. 들어가고 나가는 게 적히고. 이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은 반드시 구분됩니다. 수익은 이자를 받는다든지 배당을 받는 것은 소득 아닙니까? 소득. 투자 원금이 들어가고 나가는 것은 여기 적혀지만 이 투자에 대한 이자나 배당금은 분리됩니다. 경상수지입니다. 수익금은 여기 분리돼요. 그런 거 알아두시고. 그럼 여기 이제 투자의 종류에 따라 제가 다시 적혔는데 직접 투자 형태가 있고요. 공장이 직접, 기업이 직접 설립되는 거죠. 직접 투자 수지. 그 다음에 정권, 주식이나 채권 투자 수지. 그 다음에 파생금융상품 투자 수지. 그 다음에 그냥 빌리고 빌려주는 기타 투자 수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이 투자금 종류들이죠. 직접 투자, 정권 투자, 파생금융상품 투자, 기타 투자. 투자금 종류들입니다. 하여튼, 전체 원금만 들어가고 나가는 게 여기 적힙니다. 그럼 요거 4개 묶어가지고요. 우리 책에는 따로따로 다 적어놨는데, 제가 요거 4개 묶어가지고 적겠습니다. 4개 묶어가지고 적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책에 보면 직접 투자가 마이너스 20.
직접 투자 마이너스 20, 정권 투자가 플러스 20, 파생금융산 플러스 10, 그 다음에 기타 투자가 마이너스 30이니까 전체 더하면 마이너스 20이죠. 마이너스 20 되죠. 투자 자금이 적자를 냈죠. 그만큼 이제 미국에 투자가 많이 나갔다는 거죠. 우리나라 투자 들어오는 것보다 미국에 투자 많이 나갔다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실질적 국채 수지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가 실질적 국채 수지인데 요놈까지가 그러면 보죠. 여기 20흑자죠. 30흑자죠. 20적자니까 요거 3개 가감하면은 이렇게 3개 가감하면은 날리고 30원의 흑자를 낸 겁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는 국채 수지를 30원의 흑자를 냈어요. 장부상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국채 수지가 30원의 흑자를 냈습니다. 그러면 장부상적 균형을 만들기 위한 계정이 있어요. 여기 그게 여러분 금융계정 안에 여기 계정을 하나 만들어요. 실제로 돈이 거래된 게 아니고 장부상 균형을 맞추기 위한 계정입니다. 물론 이제 금융계정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게 이제 준비자산 증감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준비자산 증감. 이게 뭐냐면은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의 외화자산의 증감입니다. 우리나라 중앙은행의 외화자산의 증감을 보여주는 그냥 장부상 균형을 만들기 위한 계정일 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있죠. 요 앞에까지 실질적 국채 수지가 30원의 흑자를 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중앙은행의 달러가 전년도보다 30달러가 증가된 겁니다. 흑자 냈으니까 작년도 말보다는 올해 30원의 외화 달러 자산이 30원이 증가됐겠죠. 그러면 우리나라 중앙은행의 준비자산, 외화자산이 30원이 증가됐죠. 증가됐는데 이거는 장부상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이거는 부호를 마이너스로 적어요. 반대로 적는데 마이너스 30을 적어버립니다. 요거는 부호를 반대로 보면 돼. 요거는 마이너스는 우리가 중앙은행이 외화자산이 30원이 적자가 난 게 아니라 흑자가 났구나 이렇게.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지만 그 전년도보다 외화자산이 30달러가 중앙은행의 외화자산이 증가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이너스 적었지만 알겠죠? 그래서 요걸 보면은 우리는 요거 하나만 여기 나와 있으면요 우리나라의 실질적 국채 수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 만약 여기에 이제 데이터 이제 시험 나오는데 여기 나와 있다. 준비자산 증감이 마이너스 30으로 딱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중앙은행이 외화자산이 전년도보다 30달러가 증가됐구나. 그럼 우리가 실질적 국채 수지는 흑자를 냈구나. 이렇게 이제 실질적으로는 국채 수지가 흑자를 냈다는 것을 의미해 줍니다. 근데 장부상 보세요. 여기 이제 금융계정 안에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장부상으로 한번 봅시다. 장부상으로는 금융계정이고 마이너스 20에다 마이너스 30이니까 마이너스 50이죠. 장부상으로는.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50이고 자본수지가 플러스 30이니까 전체 장부상 금융계정은 마이너스 20입니다. 그래서 제로를 만드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 계산에서 출제자가 아무 언급이 없고 그냥 이게 얼마인데 얼마냐 물어보면 장부상으로 해야 됩니다. 장부상으로. 근데 이제 이런 말 있죠. 준비자산 증감을 제외하라. 이래서 금융계정 안에 이 장부상 균형을 만들기 위한 준비자산 증감을 제외하라. 이런 말이 있거나 실질적 국채 수지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만 장부상으로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따져주기 바랍니다. 그럼 요거만 보면 돼. 요거만 보면은 이 전체하고 요놈하고 반대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30이면 전체가 플러스 30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실질적 국채 수지는 30원의 흑자를 냈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그런 말이 없으면 장부상으로 그냥 하면 돼. 장부상으로. 균형을 항상 생각하시고요. 네. 이게 이제 국채 수지의 항목과 계산 문제입니다. 네. 이렇게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국채 수지 표에 대해서 배웠고, 그 다음 페이지 이제 566페이지 보면, 그 기대 효과라고 적혀 있는데, 한 10줄 이상 적혀 있는데, 그거 삭제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채 수지 조정 방법이 나왔어요. 국채 수지는 여하튼 적자도 안 좋고, 흑자도 안 좋습니다. 균형이 좋아요. 그래서 이 균형을 만들기 위한 정책적인 조정 방법인데요.
물론 뭐 이거 이제 변동한 그 자유무역론에서는 이제 저촉이 되겠지만, 또 뭐 우리나라 이익을 위해서 국제수지 균형을 위해서 정부가 그때그때 정책을 쓸 필요가 있겠죠. 국가 이익을 위해서는. 그 이제 국제수지 조정하는 방법들이 뭐가 있나 이건데, 그 5개 책에 적혀 있죠, 여러분. 5개 있는데 1번, 2번은 삭제되겠습니다. 1번, 2번은 삭제하시고요. 3번, 4번, 5번만 공부하면 돼요. 자, 국제수지 균형을 위한 조정 방법인데요. 자, 일단 3번에 보면 이제 보호무역 정책을 쓴다. 확인하죠? 3번에 보면 보호무역 정책. 그리고 다음 절에 이제 보호무역 정책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겠지만, 보호무역 정책은 크게 3가지입니다. 각종 관세 정책이 있고요. 각종 비관세 정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놈은 수입 억제책이죠. 그 다음에 반대로 우리나라 수출이 잘 되게끔 보조해주는 정책, 수출 정대책. 수출 기업들이 수출을 잘 할 수 있도록 보조해주는 수출 정대책, 이렇게 나눠집니다. 여기 이제 보호무역 정책입니다, 3개가. 이걸 이제 우리가 적자라면은, 현재가 적자 시에는 이 보호무역 정책을 강력하게 시행해야 되죠. 근데 흑자 때는, 흑자라면은 이걸 강력하게 시행할 필요가 없잖아. 흑자인데. 그럼 이제 좀 완화시켜주고, 정책을 완화시키고, 적자 때는 이 정책들을 강하게 시행하면 되겠죠. 그 다음 4번째는 이제 환율 변동책입니다. 환율을 이제 조작하는 거죠. 물론 이제 변동환율 제도에서 저촉됩니다. 자, 적자다. 자, 적자 시에는 이 적자를 메꾸기 위해서는 환율을 올려버리게 되겠죠. 환율을 올린다. 그러면 이제 수출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수출 개선되겠죠. 적자를 이제 메우기 위해서, 물론 저절로 환율이 올라갈 수 있지만, 중앙은행이 빨리 환율이 올라가도록 하면, 중앙은행이 외화를 사들이 버리면 환율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수출이 늘게 해서, 강제적으로 늘게 해서, 환율을 억지로 올려서 강제적으로 늘게 해서 이제 개선시키는 거죠. 흑자 때는 반대로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에 우리 총수요 관리 정책입니다.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은 어떻게 시행해야 될까? 총수요 관리 정책. 이놈은, 재정금융은요, 우리가 경상수지가 적자 때 하고, 자본금융계정이 적자 시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이건 분리해야 돼요. 재정금융은 경상수지가 적자 때 하는 정책과, 금융계정 쪽이 투자자금이죠. 금융계정 쪽이 적자 시 때 쓰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분리시켜야 됩니다. 자, 그럼 먼저 경상수지가 적자다. 우리 경상수지가 적자라는 거는 수출보다, 경상수지의 핵심은 상품수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적자라고 하는 건 우리가 수출보다 수입을 많이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수입이 많고 수출이 적은데 수출을 내릴 수도 있겠죠. 근데 수출을 내린다는 건 외생매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조절하기 힘들죠. 우리가 아무리 수출 잘하려도 우리나라 주거래국인 미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이 수입을 안 해버리면 또 무역 분쟁이 일어나고 뭐 이러면은 우리가 수출을 잘하려 해도 수출이 안 되잖아요. 근데 수입은 내생매수거든요. 우리나라의 소득의 비례함수거든요. 수입은. 우리가 소득이 늘면 수입이 는다고 했잖아요. 앞에 우리가 수입은 항상 소득의 비례함수로 잡았잖아요. 수출은 외생매수로 잡았지만 수입은 소득의 비례함수거든. 그래서 수입은 적절하게 우리가 내생적으로 관리를 할 수가 있다. 수입은. 그래서 지금 적자니까 얘는 거꾸로 공부해 볼까요? 이것도 공부하실 때 그걸로 가세요. 자, 적자다. 경상수지가 적자니까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그걸로 하는 거죠. 수입을 줄여버려야 된다. 적자니까 적자를 개선하기 위해 수입을 줄인다. 수입을 줄이려니까 소득을 줄여야 되잖아요. 자, 소득과 수입이 비례관계라는 거죠. 소득을 줄여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수입이 확 줍니다. 소득을 줄이기 위해서는 재정과 금융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재정금융 총수요 관리 정책 우리 12장에 ISLM이 딱 나와야 돼요. ISLM. 이거 소득이잖아요. 소득을 줄여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수입이 주니까 개선되는데, 소득을 줄이기 위해서는 재정정책의 긴축재정, 그죠? 금융도 긴축금융이죠. 두 개 다 왼쪽으로 당겨가지고 소득을 확 줄여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확실히 수입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경상수 적자가 개선됩니다. 그래서 긴축재정, 긴축금융이 필요합니다. 긴축재정, 긴축금융. 이 그림 보면서 참고하시면 돼요. 소득을 줄여서 수입을 줄이려니까 이제 소득을 줄이려면 긴축재정과 긴축금융이 필요합니다. 예. 자, 근데 이제 투자자금, 금융계정이 적자 때는 다르게 하는 겁니다. 자, 금융계정이 지금 적자다. 그러면 투자자금이 적자란 거죠. 그러면 개선을 시키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쪽으로 투자자금이 들어오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쪽으로 자본이 유입되게 해야 됩니다. 투자자금이 유입되게 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 앞에서 배웠지만 우리나라 단기적으로 자본이 확 유입되게 하는 것은 우리나라 이자율을 올리는 거죠. 이자를 타 올리면 갑자기 막 자금들이 확 우리나라에 쏟아져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자율을 올린다. 이자를 올리려면 재정과 금융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ISLM에서 여기가 Y축이 이자율이잖아요. 그럼 이 이자율을 올리기 위해서는 확장 재정이 필요합니다. 재정은 확장 재정해야 이자율 올라가죠. 그리고 금융은 긴축금융입니다. 통화량 축소, 확장 재정. 그래서 이제 이자율 확 올라가죠. 이제. 그래서 여기서 재정은 확장 재정 정책이고 금융은 긴축금융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답이 다르잖아요. 경상수지 적자 때는 요 재정은 긴축 재정인데 금융계정 투자자금이 적자 때는 확장 재정이요. 금융이야 뭐 긴축 똑같은데 이게 재정이 틀리거든. 그래서 재정정책 같은 경우는 이 적자가 반드시 경상수지가 적자라서 문제인지 금융계정 투자자금이 적자라서 문제인지를 보고 재정정책은 답을 달리 해야 됩니다. 금융이 어쨌든 이래든 저래든 같은 방향이지만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따로따로 정리해서 하면 되죠. 그래서 이런 거는 시험에 나오면 한 문제로 다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경상수지가 적자다. 경상수지 적자에 대한 대책으로 틀린 것을 맞는 것을 이렇게 경상수지 적자에 대한 대책. 그래서 관세 정책을 강화시킨다. 환율을 올린다. 절하시킨다. 긴축 재정한다. 확장 금융한다. 그럼 답은 4번이죠. 확장 금융이 틀리죠. 네, 그런 식으로. 자, 이상으로 이제 국채 수지론 이제 마무리 하시면 되고, 이제 4절로 넘어가서 이제 무역 정책론으로 하겠습니다. 이제 자유무역의 장단점, 보호무역의 장단점, 뭐 이런 거 이제 비교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상당히 쉬운데 문제는 잘 나와요. 자, 4절에 무역 정책론 들어가겠습니다. 자, 무역 정책론. 4절 무역 정책론. 1번에 이제 보호무역 대 자유무역 대 있는데요. 보호무역 대 자유무역. 그게 주장자하고 근거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무역 주장자는 선진국이고 근거는 비교이론. 보호무역 주장자들은 후진국이고 주로 근거는 지금 유치산업을 보호시켜서 이거를 반드시 수출 지향 공업화. 보호만 목적이 아니고 후진국의 보호무역의 목적은 보호만 하고 안주만 시키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보호를 하되 이걸 반드시 수출 지향 공업화로 바꾸겠다는 목적을 두고 보호무역 하겠다. 이거 그 70년대 이후에 나온 신보호무역이라고 하죠. 신보호무역. 이놈은 선진국이 주장하는 보호무역이고 선진국이 주장하는 보호무역, 신보호무역. 이거는 진짜 자기 나라 사양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자기 나라 사양산업을 트럼프가 잘하잖아요. 트럼프가. 네? 자기 나라 사양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무역을 주장하는 신보호무역입니다. 그래서 이 전통적인 후진국의 보호무역과 선진국의 신보호무역은 목적이 다르죠. 네. 그리고 그 밑에 책에 뭐 관세, 비관세, 비관세 정책 이런 거 그거는 지워버리고요. 뭐 주장자와 근거 이런 거만 아시면 돼요. 책에 다 적혀있으니까 쉽죠.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그 반페이지 정도 쪽인데 그 모든 조치나 기구들요 자유무역을 위한 조치나 기구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 밑에 반페이지 다 적혀있잖아. 이것들은 기구들 주로 이제 기구나 조항들인데 전부 다 자유무역을 위한 조치나 기구다 이렇게. 뭐가 있나? 브레튼 우드 체제에서 만들어진 금융기관 있죠. IMF 우리 국제통화기금이라죠. IMF하고 IBRD는 이제 국제부흥개발은행인데 여기 이제 지금 세계은행의 한 기구입니다. 그럼 세계은행을 해야 돼요. 세계은행, 월뱅크, 세계은행과 IMF 이런 것들 금융기관으로서 자유무역을 추진하는 금융기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인 게 우리 가트, 옛날에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가트. 요게 이제 옛날에는 협정에 불과해서 구속력이 좀 약했는데 이걸 이제 더 강력하게 밀어붙이려고 이제 선진국들이 WTO라는 국제무역기구를 만들어 버렸잖아요. 여기 이제 전신이고 후신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당연히 가트 때보다는 그런 협정에 불과했는데 이제 그 기구를 만들어 강력하게 밀어붙입니다. 자유무역을. 여기 더 강력해졌다 보면 됩니다. WTO가 가트 때보다는 WTO라는 기구가 더 강력하게 자유무역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가트와 WTO 이런 거 대표적이고요. 그 다음 이제 OECD 우리 경제협력개발기금 우리나라 요 이제 가입되어 있잖아요. 선진국 클럽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것도 요 가입하면 자유무역을 추구해야 돼요. 자유무역을 추구하는 그런 기구다. OECD. 그다음 마지막으로 나라들끼리 이제 자유무역의 이익을 누리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경제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죠. 경제 공동체. 이 경제 공동체 형성도 원래는 자기들끼리 자유무역의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자유무역을 위한 것. 그리고 여기 적힌 처음에 이제 이런 그 자유무역을 위한 거다. 그리고 이제 플러스로 경제 공동체의 발전 단계를 적어놨죠. 경제 공동체의 발전 단계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책에 표로 잘 되어 있습니다. 점점 넓어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림으로 해보겠습니다. FTA가 제일 초보적 단계입니다. FTA. 자유무역 협정입니다. 우리 한국과 미국이 FTA 협정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끼리 완전히 자유무역 하는 겁니다. FTA가 제일 이제 초보적 단계고, 그 다음에 이걸 이제 넘어가면은 관세동맹으로 가요. 관세동맹. 관세동맹은 FTA를 당연히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관세동맹으로 가면 한국과 미국은 비가맹국들이죠. 일본이나 중국 이런 데에 대해서 공동관세 정책을 펼쳐야 됩니다. 둘이가 똑같이 공동관세, 다른 나라에 대해서 공동관세 정책을 펼쳐야 되는 관세동맹이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면 공동시장입니다. 공동시장이 되면은 관세동맹은 당연히 하는 거고, 우리 한국과 미국 간에 노동과 자본의 이동이 완전히 자유가 보장됩니다. 생산 요소의 이동이 완전히 자유가 돼요. 이거 비자 같은 거 없으시죠, 그러면? 비자 같은 거 없이 무조건 노동자가 어디 가든 뭐 취업할 수 있고요. 돈도 뭐 어딘지 뭐 미국으로 가져갈 수 있고 한국으로 가져오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공동시장 단계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면 경제동맹입니다. 경제동맹이 되면 공동시장은 당연히 하고요. 이제 한국과 미국 간에 경제정책도 협조해야 됩니다. 재정정책이나 금융정책을 펼칠 때 우리 단독으로 뭐래요? 반드시 미국하고 합의하여 이렇게 정책을 펼쳐야 되는데 경제동맹이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면 이제 완전통합입니다. 완전통합은 경제적으로 한 나라가 되거든요. 그게 이제 완전통합의 마지막 길입니다. 경제공동체 마지막 단계인데 이건 이제 알아두시고요. 우리나라는 지금 FTA가 많죠. 다각도로 이제 FTA 협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무역만이 살 길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건 이제 두 개 알아두면 되죠. 지금 제일 빠른 경제동맹이 경제공동체가 EU입니다. EU는 유럽연합은 지금 이제 뭐 상당히 자본이 많지만은 그래도 경제동맹까지 가 있어요. 유럽연합 경제동맹까지 갔습니다. 제일 빠른 겁니다. 그 다음에 공동시장 단계까지 간 게 아주 유명한 게 메르코수르입니다. 남미공동시장이다. 남미공동시장 메르코수르. 자, 메르코수르가 남미공동시장인데 공동시장 단계에 가 있는 대표적인 것입니다. 그 정도 뭐 제일 빠른 것들 좀 알아두고 이 단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뭐 쉽죠 이거는. 그죠?
그럼 그 뒷페이지 보면은 이제 우리 이제 대표적인 게 우리 가타하고 WTO가 자유무역을 위한 그것들 협정과 기구잖아요. 그래서 이거 전신과 후신인데 이거 딱 뭐 여러 가지 그 이제 뭐가 변경됐는가 이렇게 참고로 표로 나와 있죠. 그 대충 읽어보면요. 요때보다 훨씬 강력하게 자유무역을 밀어붙이고 또 범위도 훨씬 넓히고 있다는 겁니다. 자유무역 하자고. 뭐 그렇게 보시면 돼요. 대충 한번 보시면 되고. 그 밑에 이제 참고 있죠. 무역 창출 효과와 무역 전환 효과라고 이렇게 한 10줄 적혀 있는데, 그건 안 보셔도 됩니다, 여러분. 무역 창출 효과와 무역 전환 효과 이거 삭제하십시오. 보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오른페이지 보면 이제 보호무역 정책이라는, 지금까지 자유무역을 위한 조치나 기구를 배웠죠. 주로 이제 선진국 위주로 막 이렇게 이제 가는 거고. 그 다음 이제 보호무역 정책에 대해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보호무역 정책. 그럼 아까도 말씀드린 일단 보호무역 정책이 크게 이제 3분류로 나눠지죠. 각종 관세 정책이 있고요. 각종 비관세 정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출 정대책이 있습니다. 수출 정대책. 이 세 가지가 이제 보호무역 정책입니다. 우리 책에도 이제 제목이 적혀 있는데, 그 오른쪽에 이제 여러 가지, 요 비관세는 뭐가 있다, 뭐 수출 정대책은 뭐가 있다, 쫙 적혀 있는데 그걸 안 봐도 돼요. 그냥 세 가지, 관세 정책, 비관세 정책, 이제 수출 정대책, 그리고 이제 보호무역 정책이다. 이렇게 3분류로 해서 기억하시면 되고, 이제 이 사절에서 시험에 나오는 핵심적인 내용들이 나옵니다. 우리 책에 보면 이제 그 당구장 표시돼가지고 자유무역의 이익과 효과, 그러니까 그림화가 나오죠. 요 지금부터는 전부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끝까지. 저도 테마로 쭉 연결돼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쭉 연결해서 공부해야 됩니다. 첫째 테마가 우리가 이제 미국하고 FTA를 협정해서 자유무역을 하면 어떤 이익이 일어나고 어떤 효과가 일어날 것인가를 그림으로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세를 때렸을 때 효과. 그 다음에 비관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쿼터거든요. 쿼터. 수입 수량 할당. 요 쿼터만 보면, 비관세 정책 중에는 쿼터 정책만 보면 돼. 쿼터 정책의 효과, 관세 부과의 효과, 쿼터의 효과. 이런 게 이제,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쭉 연결되어 있고, 이거 어려운 건 아니에요. 어려운 건 아니고, 그리고 반드시 그림하고 같이 공부해야 됩니다. 이 그림 문제가 나오고요. 면적과 이런 것도 반드시 나오기 때문에 그림하고 반드시 같이 공부해야 됩니다.